그날 점심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22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낡은 급식실에서 카트를 밀고 식판을 채우고 아이들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온 세월이 말입니다. 그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에게 채소 한 입을 먹이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라는 것을요. 특히 에이미 같은 아이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 아이는 접시 위에 완두콩 하나만 올라가도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포크를 슬그머니 내려놓던 아이였거든요. 저는 그런 아이를 수백 명도 더 봐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의 현실은 늘 똑같았으니까요. 냉동 너겟과 감자튀김, 그리고 손도 대지 않은 채 잔반통으로 들어가는 채소들. 그게 제가 22년 동안 매일같이 마주한 풍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풍경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자체를 오래전에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에이미가 알록달록한 무언가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또 먹어도 돼요? 그 작은 음식 안에는 시금치가, 당근이, 제가 그토록 먹이려 했었던 채소들이 색색으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급식실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그 작고 동그란 음식 주위로 몰려들었고 평소엔 절반도 비우지 않던 식판들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비워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22년 경력의 베테랑 영양사인 제가 풀지 못하던 숙제를 단 한 입만에 풀어버린 걸까요? 채소라면 질색하던 아이가 어떻게 웃으면서 두 줄째를 집어들었을까요? 그날 그 장면은 제가 22년 동안 굳게 믿어온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우리 학교 급식실을 넘어 이 지역 전체를 바꿔놓는 거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작고 동그란 음식 하나가 우리가 풀지 못한 그 모든 문제의 답이었다는 걸 그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머나먼 한국에서 건너온 김밥이라는 이름의 음식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마거리 콜린스입니다. 잉글랜드의 한 작은 도시에 자리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총괄하는 영양사이자 조리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올해로 이 일을 한 지 꼭 22년이 되었습니다. 강산이 2번 바뀌는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 학교의 급식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1학년이던 아이가 지금은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자기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내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저는 이 일에 제 인생의 절반을 바쳤고 누구보다 이 일을 잘한다고 자부해왔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아직 거리에 가로등이 켜져 있고 겨울이면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그 시간에 저는 학교 뒷문으로 들어와 조리실에 불을 켭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조리대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보는 게 제 오랜 습관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대한 냉장고 문을 열고 그날 새벽에 들어온 식재료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6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먹을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고됩니다.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영양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손목과 허리가 성한 날이 없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일을 사랑했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그리고 바로 그 예산이 22년 내내 저를 괴롭혀온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 한 끼에 쓸 수 있는 돈은 아이 한 명당 2파운드 61펜스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4,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죠. 이 안에 재료비도 조리비용도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이 돈으로 충분히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물가는 무섭게 오르고 예산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우유 한 병 값이 오르고 빵 한 덩이 값이 오르고 채소 값이 오를 때마다 저는 식단표를 들고 한참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줄여야 이 2파운드 61펜스를 맞출 수 있을까? 매달 그 계산을 반복하다 보면 저 자신이 영양사가 아니라 그저 숫자를 맞추는 회계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영국에서 영양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는 한 끼를 만들려면 실제로는 3파운드 16펜스가 든다고 합니다. 한 끼마다 55펜스가 부족한 셈이죠. 그 55펜스의 빈자리를 저는 매일 채소를 줄이고 튀김을 늘리는 것으로 메워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메뉴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단조로워졌습니다. 월요일엔 냉동 너겟, 화요일엔 기름에 튀긴 피쉬앤칩스, 수요일엔 베이크드 빈을 올린 토스트, 목요일엔 또다시 튀김. 그리고 금요일이 지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끝없는 도돌이표였습니다. 아이들은 메뉴판을 보지 않아도 오늘 점심이 뭔지 알 정도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게 좋은 식단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름지고 짜고
채소는 늘 부족했죠. 가장 마음 아픈 건 잔반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식판을 정리하다 보면 고기와 감자튀김이 담겼던 칸은 깨끗하게 비어 있는데 채소를 담았던 칸만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데친 완두콩, 삶은 당근, 찐 브로콜리. 제가 그나마 영양을 챙겨보겠다고 한쪽에 올려둔 그 채소들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커다란 잔반통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데친 완두콩은 쭈글쭈글하게 식어 있었고 삶은 당근은 누가 봐도 맛없어 보이는 흐릿한 주황색이었습니다. 저라도 먹기 싫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요. 점심시간마다 그 채소들을 잔반통에 쏟아부을 때면 마치 제 노력과 자존심까지 함께 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일 그 장면을 보는 게 저에게는 작은 고문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잔반통 쪽으로는 아예 고개를 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지 않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테니까요. 언젠가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중에서 하루 당류 섭취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아이가 단 8%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0명 중 8명. 나머지 92명은 설탕을 기준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다는 뜻이었죠. 거기다 식이섬유가 부족한 아이는 9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를 본 날 저는 한참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물론 이게 저 혼자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부족한 예산도 바뀐 식습관도 모두가 조금씩 책임이 있는 문제였죠. 하지만 매일 600명의 아이들에게 직접 밥을 차려주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 숫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도 저 차가운 통계 속 어딘가에 분명히 들어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8%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00명 중 8명이라니. 그 8명 안에 들지 못한 92명의 얼굴이 자꾸만 우리 학교 아이들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새로운 메뉴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떻게든 채소를 더 먹일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든 이 단조로운 식단을 깨트릴 방법이 없을까? 동료 영양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회의도 수없이 했습니다. 채소를 잘게 갈아 소스에 숨겨도 보고 알록달록한 색으로 접시를 꾸며도 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혀는 그 무엇보다 정직했습니다. 채소가 한 조각이라도 들어간 건 귀신같이 알아채고 어김없이 접시 한쪽으로 밀어냈으니까요. 소스에 갈아 넣은 당근은 색깔로 들통이 났고 잘게 다진 시금치는 초록빛만 비춰도 아이들이 포크를 멈췄습니다. 한 번은 채소 함량을 높인 특별 메뉴를 야심차게 내놓았다가 그날 잔반통이 평소의 2배로 차오르는 걸 보고 조용히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억지로 채소를 먹이는 건 22년 경력의 저로서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요. 그렇게 매일 같은 싸움에서 지기만 하던 어느 늦가을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잔반통은 채소로 묵직했고 저는 평소처럼 지친 얼굴로 식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조리실에 새로 들어온 보조조리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요즘 한국 음식이 그렇게 인기라던데 우리 급식에도 한번 넣어보면 어때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그 무렵 우리 동네 거리에는 한국 음식을 파는 가게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젊은이들이 매운 한국식 치킨을 먹겠다고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섰고 동네 마트 진열대에는 고추장이라는 새빨간 양념통이 떡하니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통계를 보면 영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쓰는 돈이 한 해에 35억 파운드에 달하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58%가 바로 음식에 쓰이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식 치킨이라는 단어의 검색량은 1년 사이에 거의 10배 가까이 폭증했고 고추장 판매량도 71%나 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숫자를 들어도 제 머릿속에 박힌 한국 음식의 이미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저 새빨갛고 혀가 얼얼하게 매운 철저히 어른들을 위한 음식.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식? 그건 너무 맵잖아. 어른들이나 먹는 음식이지 아이들 급식엔 절대 안 맞아. 저는 조리실 동료들 앞에서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9살, 10살짜리 어린아이들에게 그 빨간 양념이 잔뜩 묻은 음식을 대체 어떻게 먹이겠어요? 한 입 먹자마자 절반은 맵다고 울음을 터뜨릴 테고 나머지 절반은 냄새만 맡고도 손사래를 칠 게 뻔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잔반통은 또 산더미처럼 쌓이겠죠. 그건 제가 22년 동안 600명의 아이들을 매일 마주하며 온몸으로 쌓아온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보조조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이야기는 그렇게 묻히는 듯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단단한 확신이야말로 제가 가진 가장 부끄러운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철석같이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운 치킨과 빨간 고추장. 제가 직접 본 건 고작 그 2가지가 전부였는데 그것만으로 한 나라의 거대한 음식 문화 전체를 멋대로 재단해버린 거죠. 22년이라는 제 경력이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두꺼운 벽이 되어 있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텅 비어야 할 잔반통을 손도 대지 않은 채소들로 가득 채우며 조리실 문을 닫았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가 끝없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채소로 가득 찬 잔반통, 단조로운 식단표, 그리고 바뀌지 않는 2파운드 61펜스의 벽. 그게 제 남은 직장 생활 전부일 거라고 저는 거의 체념하다시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뒤 한 한국인 어머니가 아이 손에 들려보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제 22년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줄은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쯤 지난 어느 흐린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통의 두툼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끝에서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오랜 경험상 위에서 내려오는 두꺼운 공문치고 반가운 내용이 담긴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는 영국 정부가 2026년부터 전국 학교 급식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본다는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로 압축됐습니다. 채소와 식이섬유를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늘리고 당류와 가공식품의 비중은 대폭 줄이라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가 의존해온 너겟과 감자튀김을 줄이고 아이들이 죽어도 안 먹으려는 채소를 2배로 늘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공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입안이 바싹 말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기준을 강화하라는 말 자체는 100번 옳았습니다. 저도 늘 바라던 방향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준을 높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기준을 맞추는데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은 여전히 한 끼에 2파운드 61펜스 그대로였습니다. 채소를 2배로 늘리라면서 돈은 한 푼도 더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공문을 책상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이건 마치 벽돌도 시멘트도 주지 않으면서 더 높고 튼튼한 집을 지으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22년 동안 부족한 예산과 끈질기게 씨름해온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정말이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선한 채소는 냉동 가공식품보다 값이 훨씬 비쌌고 일일이 씻고 다듬는 데 드는 인건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힘들게 돈과 품을 들여 채소를 늘려놓아도 결국 아이들이 한 입도 안 먹고 잔반통에 그대로 버리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채소를 늘릴수록 버려지는 양도 늘어나는 그야말로 끝없는 도돌이표였죠. 저는 그 공문을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면서도 도무지 출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 영양사들과 둘러앉아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다들 얼굴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한 동료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거릿, 이건 불가능한 숙제예요. 채소를 늘려봤자 애들이 안 먹을 텐데 그 비싼 채소를 사다가 그대로 버리라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마주한 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나오지 않는 풀 수 없는 방정식이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인데 기준은 2배. 거기에 세상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아이들의 입맛까지 더해진 삼중의 난제였죠. 누군가는 차라리 차소를 갈아서 안 보이게 섞자고 했고 누군가는 그래봤자 들통날 거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이 넘도록 이어졌지만 끝내 뾰족한 결론 하나 내지 못한 채 무겁게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텅 비어야 할 잔반통과 손도 대지 않은 채소들의 잔상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배식대 뒤에서 식판에 음식을 담아주며 줄지어 들어오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식실 한쪽 구석이 유난히 소란스러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와는 결이 다른 묘하게 들뜬 소란이었습니다. 보통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모여 떠드는 건 장난을 치거나 다툴 때인데 이번엔 그런 종류의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 테이블 주위로 우르르 몰려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이들이 내뱉는 들뜬 목소리가 하나하나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색깔 진짜 예쁘다. 한 입만 줘봐, 응? 아이들이 그렇게 몰려든 테이블의 한가운데에는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 민준이었습니다. 그 아이 앞에는 집에서 싸운 듯한 작은 도시락통이 열려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음식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건 제가 22년 인생을 통틀어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동그랗게 썰린 작은 원판들이 마치 누군가 정성껏 줄을 맞춰 놓은 것처럼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의 단면이 정말이지 한 폭의 작은 그림 같았습니다.
새하얀 밥이 동그란 테두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노란 것, 빨간 것, 초록색, 갈색이 마치 만개한 꽃송이처럼 빼곡히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까맣고 얇은 무언가로 빈틈없이 단단하게 말려 있었죠. 저는 그 정교한 모양새에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양사로서 거의 본능적으로 그 단면 속 재료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은 분명 시금치였습니다. 주황색은 당근, 노란색은 달걀 지단인 듯 했습니다. 그 옆에 하얀 것은 무 절임 같았고 갈색의 가느다란 것은 무슨 뿌리 채소를 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 당근, 무, 뿌리 채소, 달걀, 그리고 밥. 단 한 조각 안에 제가 그토록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안간힘을 쓰던 채소들이 거짓말처럼 전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걸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평소 채소라면 질색하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그 채소 덩어리를 한 입만 먹어보겠다고 서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채소를 억지로 먹이려고 22년을 쌓아온 저에게 그 광경은 거의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민준이는 친구들의 부탁에 쑥스러운 듯 웃으며 도시락 속 그 음식을 하나씩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각을 조심스레 받아든 아이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입에 쏙 집어넣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서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 이거 또 없어? 한 입만 더 줘.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까지 너도 나도 손을 내미기 시작했고 작은 도시락통 하나를 두고 아이들 사이에 즐거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어느새 꽉 움켜쥐고 있다는 것도 한참 뒤에야 알아챘습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채소가 가득 든 음식을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모습이라니. 저는 조심스럽게 민준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대체 뭐니? 무슨 음식이야? 민준이는 별것 아니라는 듯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김밥이에요, 선생님. 오늘 아침에 우리 엄마가 싸주셨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흔하게 먹는 거예요. 소풍 갈 때도 싸가고 그냥 점심으로도 먹고요. 그 아이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도시락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말에 듣는 저에게는 22년 묵은 고민을 한순간에 뒤흔드는 한마디였습니다. 김밥. 저는 그 낯설고도 짧은 이름을 속으로 가만히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흔하게 먹는 거라니. 그 말이 묘하게 제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우리가 정부 공문을 받아들고 그토록 머리를 싸매며 풀지 못해 쩔쩔매던 그 어려운 숙제를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평범하고 작은 도시락 한 줄로 그것도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해결하고 있었단 말인가. 저는 그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면사 22년 차인 제가 풀지 못한 문제를 한 나라의 평범한 가정식이 이미 오래전부터 풀고 있었다는 게 말입니다. 그날 점심 저는 처음으로 잔반통이 평소보다 가벼운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 주변에 앉았던 아이들의 식판은 채소 칸까지 깨끗하게 비어 있었으니까요. 물론 김밥을 나눠 먹은 효과였겠지만 저에게는 그 작은 변화조차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리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 까맣고 동그란 음식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채소를 다듬을 때도 식단표를 들여다볼 때도 그 단면에 빼곡히 박혀있던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한 조각을 서로 먹겠다고 작은 손을 앞다투어 내밀던 아이들의 반짝이던 눈빛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22년 경력의 베테랑이라 굳게 자부하던 제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갈라지며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게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껏 알던 게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이 바로 저 작은 도시락통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낯설고도 강렬한 예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22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메뉴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민준이를 만난 바로 다음날 저는 결국 큰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학부모에게 먼저 음식을 배우겠다고 연락한 적이 없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닫았습니다. 저는 학교 행정실에 부탁해 민준이의 어머니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박지원 씨라는 분이었죠. 몇 해 전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건너와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한인 학부모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괜히 신뢰가 되는 건 아닐까. 너무 갑작스러운 부탁은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어제 급식실에서 본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라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어제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한 뒤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밥이라는 음식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요? 폐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박지원 씨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요? 그냥 집에서 늘 싸는 거라서 그래도 좋으세요? 그럼 토요일 오전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한번 말아봐요. 그렇게 그 주 토요일 오전 저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박지원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고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코끝으로 밀려드는 낯설고도 고소한 냄새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참기름이라는 한국 특유의 기름 냄새였는데 그게 어찌나 따뜻하고 정겨운지 저도 모르게 마음이 누그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넓은 식탁 위에는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재료들이 색깔별로 가지런히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영양사로서의 오랜 직업병처럼 그 재료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짓수를 세어나가던 저는 점점 입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재료의 가짓수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정말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새파랗게 데쳐낸 시금치 한 단, 곱게 채 썬 주황색 당근, 노랗게 부쳐 길게 자른 달걀지단, 갈색으로 윤기나게 조린 우엉, 아삭해 보이는 노란 단무지, 거기에 분홍빛이 도는 어묵볶음과 붉은 게맛살까지. 하나, 둘, 셋. 세어보니 무려 7가지가 넘는 재료가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박지원 씨가 그 모든 재료를 각각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손질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참기름에 묻히고, 당근은 채 썰어 기름에 살짝 볶고, 우엉은 간장 양념에 자작하게 졸이고, 달걀은 얇게 부쳐 가늘게 채 썰고, 재료 하나하나마다 정해진 조리법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작은 요리 7가지를 동시에 만들어 그걸 한 줄로 합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채소 단 하나를 아이들 입에 넣어주겠다고 그토록 진땀을 흘렸는데 이 작은 김밥 한 줄 안에는 무려 7가지가 넘는 재료가, 그것도 저마다 다른 조리법으로 정성스럽게 손질되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그 영양 구성을 자동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로는 철분과 식이섬유, 그리고 엽산을, 당근으로는 눈에 좋은 비타민을, 달걀로는 자라나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을, 우엉으로는 장 건강에 좋은 또 다른 식이섬유를, 그리고 밥으로는 활동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영양사인 제 눈에는 그 재료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 책상에 앉아 완벽하게 계산해서 짜놓은 영양 설계도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영양균형을 맞추겠다고 식판을 4칸, 5칸으로 나눠 따로따로 담아주던 그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그저 김 한 장에 돌돌 말려 단 한 줄로 완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매일 아침 이렇게 다 만드신다고요? 이 많은 재료를 전부요?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7가지가 넘는 재료를 매일 손질한다는 게 영양사인 제가 봐도 보통 정성이 아니었거든요. 박지원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한국 엄마들은 다 이렇게 싸요. 재료가 많아 보여도 손에 한번 익으면 금방이에요. 한국에서는 김밥이 정말 흔한 음식이거든요. 봄, 가을에 소풍 갈 때, 운동회 할 때, 가족끼리 등산 갈 때, 심지어 시험 보는 날 도시락으로도 빠지지 않아요. 길거리 어디서나 몇천 원이면 한 줄을 사 먹을 수 있고요. 미국으로 치면 땅콩 버터에 잼 바른 샌드위치 같은 거랄까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음식이에요.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그냥 늘 먹는 음식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우리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가 그들에게는 그냥 늘 있는 일상이었던 겁니다. 박지원 씨는 재료를 손질하면서 요즘 김밥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미국의 대형마트에서는 냉동김밥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 냉동김밥은 한 해 만에 그 규모가 약 16배나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13만 달러어치 남짓이던 것이 이듬해엔 220만 달러어치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한국의 인기 음악과 영상 콘텐츠를 통해 김밥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외국 아이들까지 김밥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미 알아차린 이 음식의 가치를 영양사라는 저만 여태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음식.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영국에서 그 평범한 샌드위치 한 줄에는 보통 식빵 두 쪽 사이에 잼을 바르거나 햄과 치즈 한 장을 끼워 넣는 게 전부였습니다. 채소라고는 시들시들한 양상추 한 장이라도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인 수준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그 똑같이 평범한 한 줄에는 5가지가 넘는 채소와 단백질이 빈틈없이, 그것도 균형 있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의 같은 평범한 한 끼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안에 담긴 영양의 밀도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그 흔하고 평범한 점심 한 줄을 먹는 것만으로 우리 영국 아이들이 매일 잔반통에 버리는 그 모든 채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두 나라의 평범한 일상이 가진 그 거대한 차이 앞에서 영양사로서 묘한 부끄러움마저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말아볼 차례였습니다. 박지원 씨가 대나무로 된 작은 발 위에 까만 김 한 장을 펼치더니 그 위에 따뜻한 밥을 얇고 고르게 펴바르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손끝에 물을 묻혀가며 밥알이 뭉치지 않게 살살 펴는 게 요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준비한 7가지 재료를 색깔별로 가지런히 올리고 발을 이용해 끝에서부터 한 번에 단단히 말아 올리는 것이었죠. 박지원 씨의 손놀림은 마치 오랜 세월 손에 익은 장인의 그것처럼 부드럽고 막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뒤 어설픈 손놀림으로 따라해봤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손가락에 잔뜩 들러붙고 욕심껏 올린 재료들이 옆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너무 세게 누르는 바람에 김이 찢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쩔쩔매자 박지원 씨가 옆에서 웃으며 손을 잡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끙끙댄 끝에 저는 마침내 제 인생 첫 번째 김밥 한 줄을 완성했습니다. 모양은 박지원 씨 것에 비하면 한참 삐뚤빼뚤하고 투박했지만 칼로 조심스레 썰어보니 그 단면에서는 알록달록한 재료들이 제법 그럴듯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첫 김밥이라 그런지 괜히 뿌듯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한 조각을 집어들고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안에서 벌어진 일은 22년 영양사 경력으로도 도무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고소한 참기름의 향이 코끝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고 이어서 따뜻한 밥의 포근한 부드러움이 혀에 감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금치의 향긋함, 당근의 은은한 단맛, 단무지의 경쾌한 아삭함, 달걀 지단의 고소함, 우엉의 쫄깃한 식감이 마치 잘 짜인 음악처럼 하나하나 차례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7가지가 넘는 맛이 제각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하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하나 도드라지게 튀지 않았고 어느 하나 빠진 듯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재료들처럼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혀 맵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이라면 무조건 새빨갛고 혀가 얼얼하게 매울 거라고 굳게 단정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급식엔 절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었죠. 하지만 제 입안에 실제로 들어온 김밥은 매운맛이라고는 단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담백하고 든든하며 완벽하게 균형 잡힌 한 끼였습니다. 아이도 노인도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순한 맛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다 맵다는 건 그저 제 무지가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이었던 겁니다. 제 22년짜리 단단한 편견이 그 작은 한 입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 작은 김밥 조각을 그저 멍하니 내려다보기만 했죠. 입안에는 아직 그 균형 잡힌 맛의 여운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박지원 씨가 제 표정을 보고는 빙긋 웃었습니다. 아마 제 얼굴에 그 충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겠죠. 제가 그토록 어렵게 풀려고 애쓰던 문제, 즉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채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라는 그 오래된 숙제의 답이 바로 이 손바닥만한 음식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었던 겁니다. 채소를 억지로 먹이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넣는 것. 그게 한국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일상에서 실천해온 지혜였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한편으로는 22년 동안 그토록 못 풀던 답을 마침내 찾았다는 벅찬 기쁨이 차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명백한 답을 이제야 겨우 알게 됐다는 직업인으로서의 깊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라면 누구나 아는 그 평범한 지혜를 영양을 평생 공부했다는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쌓아온 22년이라는 시간이 이 손바닥만한 작은 음식 하나 앞에서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쪽이 이상하리 많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보다 더 큰 건 이걸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도 먹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친구들이 보여준 그 반짝이는 눈빛을 우리 급식실의 모든 아이들에게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낡은 노트를 펼쳐들고 박지원 씨에게 배운 김밥 레시피를 한 줄 한 줄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7가지 재료의 정확한 가짓수, 각각을 손질하는 방법, 데치고 볶고 조리는 순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민,
이걸 어떻게 하면 한 끼 2파운드 61펜스라는 우리의 빠듯한 예산 안에서 600명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밤새 머리를 싸매고 궁리하면서 말이죠. 재료를 대량으로 사면 단가를 낮출 수 있을까?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풀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였습니다. 어쩌면 끝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저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 일을 꼭 해내고 싶다는 뜨거운 의욕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김밥 레시피를 손에 넣은 저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600명분의 급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저는 한 가지 음식의 가정식 모습만 보고 무작정 밀어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음식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제 눈으로 더 똑똑히 봐야 했죠. 그래서 저는 박지원 씨에게 또 한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국 식재료를 파는 마트와 김밥을 직접 파는 한식당에 함께 가줄 수 없겠냐고 말입니다. 박지원 씨는 이번에도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음식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영국 영양사가 신기하면서도 반가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주 수요일 오후 저는 박지원 씨와 함께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한인마트를 찾았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저는 마치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마트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또 한 번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막연히 상상하던 구석에 자리한 작은 식료품점이 아니었습니다. 환하게 불을 밝힌 넓은 매장 안,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진열대에는 수십, 수백 가지의 한국 식재료가 빈틈 하나 없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포장지에 적힌 한글들, 처음 맡아보는 다양한 향신료 냄새, 그리고 신선한 채소들이 가득 쌓인 매대.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매장 한쪽 벽면 전체가 다름 아닌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벽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김만 해도 그 종류가 10가지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냥 구운 김, 소금과 기름으로 가늘한 조미김, 그리고 김밥을 말기에 딱 좋도록 크고 도톰하게 만든 김밥 전용 김까지. 종류마다 두께도 크기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단무지 역시 굵기와 색깔, 절임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가 진열되어 있었고 손이 많이 가는 우엉조림은 아예 깔끔하게 봉지에 담겨 바로 꺼내 쓸 수 있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 당근채, 어묵볶음까지 김밥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재료가 이미 손질된 상태로 진열대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진열대 앞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음식을 위해 이렇게까지 세분화된 재료 시장이 존재한다는 게 영양사인 제 눈에는 거의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전부 김밥 재료라고요? 박지원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김밥이 워낙 일상적이다 보니까 재료도 이렇게 다 따로따로 손질된 채로 팔려요. 바쁜 엄마들은 이걸 사서 쉽게 싸기도 하고요. 그만큼 김밥이 한국 사람들 삶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 나라의 식문화가 가진 깊이를 새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영국에서 샌드위치 재료라고 해봐야 식빵과 햄, 치즈 정도로 단출한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밥이라는 음식 하나를 위해 이토록 다양한 재료가 마치 하나의 산업처럼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니. 그건 단순히 한 끼 때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한 나라의 어머니들이 다듬고 또 다듬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문화이자 시스템으로 완성한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매운 어른 음식이라는 네 글자로 한국 음식을 함부로 재단했던 게 얼마나 얕고 오만한 판단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트를 둘러본 뒤 우리는 근처의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점심시간이 막 지난 어중간한 시간이었는데도 김밥을 사가려는 사람들로 끊임없이 북적였습니다. 영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다양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김밥을 포장해 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 자체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주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한 직원이 그야말로 눈이 따라가기 힘들 만큼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까만 김 위에 밥을 쓱쓱 펴고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을 한 번에 척척 올리고 발로 단단히 말아 올린 뒤 날카로운 칼로 일정한 간격으로 썰어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반복해온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뚝딱 만들어진 김밥 한 줄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따져도 채 4,000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가격표를 2번,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가격표를 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돌렸습니다. 이 정도로 풍부한 영양 구성을 가진 음식을 만약 영국에서 똑같이 만들려면 대체 얼마가 될까? 시금치, 당근, 달걀, 우엉을 일일이 따로따로 사서 각각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데치고 볶고 조리하고 그걸 또 하나하나 정성껏 담아낸다면
아마 우리 급식 예산인 2파운드 61펜스로는 시작조차 어림도 없을 겁니다. 인건비까지 더하면 그 두세 배는 좋게 들 테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게 단돈 몇천 원에, 그것도 단 1분 만에 척척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용도, 시간도, 영양도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정부 공문을 받아들고 그토록 풀지 못해 머리를 싸매던 그 어려운 방정식을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풀어놓고 그걸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영양, 비용, 시간, 맛. 우리가 그중 단 하나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해 22년을 쩔쩔매던 그 네 가지를 김밥은 단 한 줄로 너무나 태연하게 모두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경이로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평생을 풀어온 어려운 수학 문제의 정답이 알고 보니 옆나라 교과서 첫 페이지에 떡하니 적혀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죠. 식당에서 김밥을 한 줄 시켜 박주현 씨와 나눠 먹으며 저는 노트를 꺼내 영국 급식 메뉴와 김밥의 영양 구성을 나란히 적어 비교해봤습니다. 왼쪽에는 우리 학교의 대표 메뉴인 피쉬앤칩스를 적었습니다. 노릇하게 튀긴 생선튀김, 기름이 뚝뚝 흐르는 감자튀김, 그리고 곁들임으로 나가는 시들한 완두콩 약간. 적어놓고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채소라고는 사실상 완두콩 하나뿐인데 그마저도 아이들 대부분이 한 알도 건드리지 않고 남깁니다. 식이섬유는 턱없이 부족하고 몸에 좋지 않은 기름과 탄수화물만 가득했죠. 단백질이라곤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밥을 적었습니다. 김밥 한 줄에는 제가 직접 세어본 것만 해도 채소가 5가지가 훌쩍 넘었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 비타민의 보고인 당근, 식이섬유 덩어리 우엉, 아삭한 단무지, 거기에 양질의 단백질인 달걀지단까지 식이섬유, 비타민,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인 밥까지 영양소가 거의 완벽한 비율로 그 작은 한 줄 안에 빈틈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름에 튀긴 것도 아니어서 칼로리 부담도 훨씬 적었죠. 두 메뉴를 나란히 적어놓고 보니 그 차이가 너무나 극명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는 두 메뉴를 나란히 적어놓은 그 노트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영국 초중등생 중 당뇨 기준을 지키는 아이가 8%뿐이고 식이섬유가 부족한 아이가 90%를 넘는다는 그 통계. 그 통계의 해답이 바로 이 노트 오른쪽에 적힌 김밥이라는 음식 안에 또렷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펜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마트와 식당을 돌아본 그 주,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구체적인 시범급식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재료를 어디서 어떻게 대량으로 들여올지, 600명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지, 예상 비용은 얼마일지를 빼곡히 정리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부푼 마음으로 행정실장 톰 하퍼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톰은 우리 학교의 살림, 그 중에서도 급식 예산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끼의 시범급식도 불가능했죠. 저는 그동안 배우고 보고 직접 맛보며 느낀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김밥이야말로 우리 급식의 오랜 숙제를 풀어줄 해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그 앞에서 열정적으로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톰의 표정은 시종일관 차가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톰은 안경을 굳혔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거리,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당신의 그 열정도 잘 알겠고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 김밥이라는 음식, 재료가 7가지가 넘는다고 했죠? 그걸 우리 학교 아이들 600명분으로 만들려면 재료비가 대체 얼마나 들겠어요? 게다가 그 많은 재료를 일일이 씻고, 데치고, 볶아서, 손질하고, 또 그걸 하나하나 손으로 말아야 한다니. 그 인건비는 또 어쩔 겁니까? 우리 조리 인력은 지금도 빠듯해요. 우리 예산은 한 끼에 고작 2파운드 61펜스입니다. 그 안에서 이게 정말로 가능하다고 당신은 진심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톰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가 밤새 노트를 붙잡고 씨름하던 바로 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비용은 재료를 대량으로 들여오고 미리 손질된 재료를 활용하고 손이 덜 가는 방식으로 조리법을 바꾸면 충분히. 마거리. 톰이 제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22년 동안 당신이 이 학교 급식 예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건 나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 고생을 2배, 3배로 늘리겠다고 자청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하죠. 나는 반대입니다. 아직 우리 아이들에게 검증되지도 않은 낯선 외국 음식에 그 빠듯하고 소중한 예산과 인력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건 누가 봐도 너무 위험한 도박이에요. 정말 만약에 아이들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안 먹기라도 하면 어쩔 겁니까? 그 비싼 재료를 또 그대로 잔반통에 버리게 되면 그 책임은 대체 누가 집니까? 나는 그런 무모한 도박에 학교 예산을 걸 수 없어요.
회의실 안에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따끔거리고 입술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났고 가슴 한가운데가 돌덩이를 얹은 듯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톰의 책상 위에 놓인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톰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김밥의 영양과 맛, 그 가능성에만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톰은 냉정하게 비용과 위험이라는 제가 애써 외면하던 현실을 들이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박지원 씨의 작은 부엌에서 봤던 그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7가지가 넘는 재료를 아무렇지 않게 척척 손질하던 그 능숙한 손길. 그리고 한식당 주방에서 단 1분 만에 김밥 한 줄을 뚝딱 말아내던 직원의 모습. 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단돈 몇 천 원에, 그것도 매일같이 너무나 당연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그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 분명히 길은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가라앉았던 제 심장이 다시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톰, 당신 말이 다 맞아요. 비용도 위험도 전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저도 그걸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22년 동안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채소를 먹여보겠다고 쏟아부은 그 수많은 돈과 노력은 정말 안 위험했나요? 그렇게 비싸게 사다가 결국 아이들이 한 입도 안 먹어서 매일 잔반통에 버린 그 산더미 같은 채소들은요. 우리는 사실 이미 매일같이 음식을 버려오고 있었어요. 단지 그게 너무 익숙한 풍경이라서 그걸 위험하다거나 낭비라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진짜 도박은 어쩌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 익숙한 실패를 22년째 반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딱 한 번만요. 딱 한 끼만 시범으로 해보게 해주세요. 만약 아이들이 안 먹고 그대로 잔반통에 버린다면 그때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두말 없이 깨끗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제 22년 경력을 걸고요. 하지만 만약 아이들이 그걸 먹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22년 동안 단 한 번도 풀지 못했던 그 숙제를 마침내 푸는 겁니다. 우리가 못 풀던 숙제를 한국 사람들은 도시락 한 줄로 매일 풀고 있었어요. 우리도 단 한 번만 그 답을 따라해보면 되는 거예요. 딱 한 번의 기회면 충분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또렷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무언가를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다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톰은 팔짱을 낀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굳어있던 표정이 아주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윽고 그는 깊고 긴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단 한 끼.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짧고도 묵직한 한마디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62년 영양사 인생을 통째로 건 단 한 번의 소중한 기회를 마침내 얻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단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일뿐이었습니다. 톰의 허락을 받아낸 그날부터 저와 동료들은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시범급식 날짜는 2주 뒤로 잡혔습니다. 그 2주 동안 우리 조리실은 작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저는 박지원 씨에게 배운 레시피를 600명분으로 늘리는 방법을 수없이 시험했습니다. 어떤 재료를 미리 손질된 것으로 사야 단가를 맞출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리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김밥을 한꺼번에 많이 마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김밥 한 줄을 마는데 다들 한참이 걸렸습니다. 김이 자꾸 찢어지고 재료가 옆구리로 삐져나오고 밥이 뭉개지기 일쑤였죠. 첫날엔 다들 손에 밥풀을 잔뜩 묻힌 채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묵묵히 반복하자 우리 손도 신기하게 조금씩 그 리듬을 익혀갔습니다. 어느새 김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한 번에 말아내는 동작이 제법 매끄러워졌죠. 박지원 씨가 직접 조리실에 찾아와 밥을 너무 많이 깔지 말라는 둥, 재료는 가운데로 모으라는 둥 세세한 요령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끼 2파운드 61펜스라는 그 빠듯한 예산 안에서 영양이 가득한 김밥을 무려 600명분이나 만들어내는 방법을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톰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숙제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끝내 풀어낸 겁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동료들과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범급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아직 깜깜한 새벽 4시에 조리실에 나왔습니다. 전날 밤 긴장으로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신기하게도 몸은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의 신경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바짝 곤두서 있었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조리실 불을 켜자 동료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 일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운 손길로요. 이내 조리실 안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갓 지은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 퍼졌고 그 향기가 우리의 긴장을 조금은 누그러뜨려 주었습니다. 수백 줄의 김밥이 도마 위에 가지런히 쌓여갈 때마다 제 마음도 점점 더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두근거림 속에는 좀처럼 떨쳐낼 수 없는 불안도 함께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이 낯선 음식을 안 먹으면 어쩌지? 톰의 말처럼 입에 안 맞는다고 다들 한 입 베어 물고 남겨버리면? 그러면 나는 정말 22년 경력을 걸고 약속한 대로 모든 걸 책임지고 깨끗하게 포기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김밥을 썰던 제 손끝이 저도 모르게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입안은 바짝바짝 마르고 발끝부터 차가운 긴장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처럼 우르르 급식실로 몰려들었습니다. 배식대 위에 놓인 알록달록한 단면을 드러낸 김밥을 본 아이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신기해하는 아이,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는 아이, 그리고 낯선 음식에 경계하며 인상을 찌푸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배식대 뒤에 서서 그 모든 표정을 숨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줄 속에 에이미가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우리 학교에서 편식이 가장 심한 아이였습니다. 채소라면 질색을 하고 완두콩 하나라도 인상을 찌푸리던 아이. 그동안 제가 무슨 수를 써도 채소를 먹이지 못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만약 에이미가 김밥을 먹는다면 그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에이미의 식판에 김밥을 올려주었습니다. 에이미는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더니 알록달록한 김밥을 한참 동안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마치 제 심장이 멎은 듯 바라봤습니다. 이윽고 에이미가 작은 손으로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잠시 멈춘 것만 같았죠. 에이미의 작은 입이 오물오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저는 그 아이의 표정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아이의 동그란 눈이 서서히 놀란 듯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지도 뱉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는 그 한 조각을 야무지게 다 삼키더니 이번엔 망설임 없이 2번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4번째 조각까지. 그 작은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김밥 안에 든 새파란 시금치도, 주황색 당근도, 갈색 우엉도. 평소라면 냄새만 맡고도 고개를 획 돌렸을 그 모든 채소를 에이미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아니 오히려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제 두 눈에서 저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22년이었습니다. 제가 영양사로 일한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채소를 그토록 거부하던 에이미가 채소가 가득 든 김밥을 웃으면서 먹고 있는 그 모습.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행여나 소리내어 울어버릴까 봐서요. 그런데 그건 에이미만이 아니었습니다. 급식실 전체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떠들고 장난치고 음식을 남기느라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했을 그 시간에 우리 학교 600명의 아이들이 하나같이 김밥을 먹는데 푹 빠져 열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고요한 풍경에 또 한 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시 후 그 정적을 깨고 여기저기서 와 맛있다! 선생님 이거 또 없어요? 하는 들뜬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자기 몫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우고는 한 줄을 더 받겠다며 배식대로 신나게 달려오기까지 했습니다. 급식을 더 달라고 줄을 서는 아이들이라니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잔반통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22년 영양사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잔반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손도 대지 않은 채소들로 산처럼 수북이 가득 차던 그 잔반통이 거짓말처럼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채소 한 조각, 밥 한 톨조차 남아있지 않고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깨끗했습니다. 저는 그 텅 빈 잔반통 앞에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요. 그러다 다리의 힘이 스르르 풀려
결국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2년 동안 저 잔반통을 채소로 채우며 느꼈던 그 모든 무력감과 좌절이 그 텅 빈 바닥 위로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금세 뜨겁고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잔반통이 비었어. 22년 만에 처음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 동료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채소를 한 번도 안 먹던 에이미가 김밥은 2줄을 먹었어요. 2줄을요? 동료의 그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아이에게 채소를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가요? 그 모든 노력으로도 안 되던 일이 김밥 2줄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누군가 조리실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톰이었습니다. 비용과 위험에 들어 그토록 완강하게 반대하던 행정실장 톰 하퍼가 언제 왔는지 문가에 팔짱을 낀 채 서서 그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결과가 궁금해서 혹은 실패를 확인하러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텅 비어버린 잔반통에 한 번, 그리고 김밥을 맛있게 먹으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에 또 한 번 천천히 가닿았습니다. 늘 차갑게 굳어있던 그의 표정이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에 깊이 동요한 듯 묘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톰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거릿, 내가 졌네요. 완전히 졌습니다. 저 아이들 표정을 보니 내가 그토록 따지던 비용이고 위험이고 다 부질없는 얘기였어요. 저렇게 행복하게 먹는 아이들 앞에서 무슨 숫자가 의미가 있겠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숫자만 들여다봤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저 아이들 얼굴은 보지 못하고요. 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시범급식 한 번으로 끝내지 맙시다. 음식 메뉴로 올려봐요. 예산은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그동안 애써 참고 있던 눈물을 끝내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22년 묵은 무력감이 마침내 씻겨내려가는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비용만 따지던 톰의 마음을 움직인 건 제 설득도 그 어떤 데이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채소를 맛있게 먹으며 웃는 아이들의 표정, 그 하나였습니다. 숫자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 장면이 22년 묵은 편견과 현실의 벽을 동시에 무너뜨린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텅 빈 잔반통을 닦으며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저는 늘 손도 대지 않을 채소로 잔반통을 가득 채우며 하루를 무겁게 마감했는데 오늘은 난생 처음으로 텅 비어 깨끗한 잔반통을 닦고 있구나. 채우는 것과 비우는 것. 그 작고도 거대한 차이가 제 직업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순간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온전히 가슴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져다 준 게 다름 아닌 머나먼 한국의 평범한 도시락 한 줄이라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박지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전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당신과 당신 나라의 그 평범하기 그지없는 도시락 한 줄이 우리 학교 아이들을 그리고 22년 동안 단단한 편견에 갇혀있던 저라는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지원 씨가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따뜻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 작은 변화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시범급식 이후 우리 학교에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밥은 폼의 약속대로 우리 학교의 정식 메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것이 더 자주 먹고 싶다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점점 늘어났죠. 톰은 약속한 대로 예산을 이리저리 조정하고 거래처를 새로 뚫어 끝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때 그토록 반대하던 그가 이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김밥 급식을 챙기게 된 겁니다. 우리 조리실 식구들도 이제는 김밥 600줄쯤은 콧노래를 부르며 거뜬히 말아낼 만큼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크게 달라진 건 점심시간이 끝난 뒤에 잔반통이었습니다. 매일 손도 대지 않은 채소로 산을 이루던 그 통이 이제는 늘 가뿐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저는 교육청에서 열린 급식 평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의 급식 기준 개편을 앞두고 각 학교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장에는 저처럼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사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여전히 채소 섭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아이들은 채소를 안 먹고 제가 22년간 겪어온 바로 그 고민이었죠. 제 발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우리 학교의 김밥급식 사례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초중등생 중 당뇨 기준을 지키는 아이가 8%뿐이고
식이섬유가 부족한 아이가 90%를 넘는 그 현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한국의 김밥으로 풀어내는지를요. 시금치, 당근, 우엉, 단무지, 달걀이 한 줄에 담긴 그 완벽한 영양 구성과 텅 빈 잔반통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 빠듯한 예산안에서 그게 가능했는지, 재료는 어디서 구하는지,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잘 먹는지, 레시피를 공유해 줄 수 있는지 질문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여러 영양사들이 제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자세히 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21년 동안 늘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듣기만 하던 제가 그날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낯설고도 벅찬 기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이후 김밥급식은 우리 학교를 넘어 인근 학교들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학교의 영양사들이 우리 조리실로 줄지어 견학을 왔고 저는 박지원 씨에게 배웠던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김을 고르는 법부터 재료를 효율적으로 손질하는 법, 예산을 맞추는 요령까지요. 한 학교에서 시작된 그 작은 변화가 두 학교가 되고 5학교가 되고 어느새 우리 지역 전체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는 김밥 안에 자기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식재료를 넣어 새롭게 응용하기도 했고 또 어떤 학교는 아이들과 함께 김밥 만들기 행사를 열기도 했죠. 머나먼 한국에서 건너온 작은 도시락 한 줄이 그렇게 영국의 오래된 급식 문화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저는 우리 학교 조리실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김밥을 마는 법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지원 씨도 흔쾌히 함께 와주었죠. 아이들은 저마다 작은 손에 까만 김을 들고 서툴게 밥을 펴바르고 알록달록한 재료를 올리고 혀를 쏙 내민 채 끙끙대며 김밥을 말았습니다. 조리실은 금세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인생 첫 김밥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의 김밥도 하나같이 삐뚤빼뚤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이 찢어져 울상이 된 아이도 있었고 욕심껏 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 옆구리를 터트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얼굴에도 채소를 마주할 때 짓던 그 찡그린 표정은 없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김밥을 입에 넣으며 아이들은 그저 즐거워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에이미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채소라면 질색을 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 작은 손으로 시금치와 당근을 김밥 안에 누구보다 정성껏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김밥을 두 손으로 자랑스럽게 번쩍 들어 보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하고 외치면서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 22년 세월이 한 편의 영화처럼 눈앞을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 가지 진실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먹이지 못했던 건 사실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저 자신의 닫힌 마음이었습니다. 한식은 매운 어른 음식이라는 그 짧은 한마디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답을 무려 22년이나 외면해 왔던 겁니다. 더 일찍 마음을 열었더라면 우리 아이들은 더 일찍 건강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립니다. 정작 가장 부실하고 형편없었던 급식은 아이들 시판위가 아니라 바로 제 머릿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이었던 거죠. 한국 음식의 진짜 핵심은 제가 처음에 그토록 단정지었던 매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그릇 안의 균형이었습니다. 밥과 채소와 단백질을 따로따로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하나의 음식 안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만드는 지혜. 먹는 사람이 그저 맛있고 즐겁게 한 끼를 먹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골고루 건강해지도록 만드는 그 깊고도 따뜻한 배려.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묵묵히 다듬어온 음식에 담긴 마음이자 철학이었던 겁니다. 김밥 한 줄에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그 마음이 통째로 말려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 학교 아이들은 점심시간을 가장 기다립니다. 채소를 남기지 않고 오히려 더 달라고 줄을 섭니다. 에이미는 더 이상 편식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텅 빈 잔반통을 보며 하루를 마치는 영양사가 되었습니다. 음식 하나가 아이들의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영양사의 22년 묵은 단단한 편견을 무너뜨렸고 한 학교의 잔반통을 비웠고 한 지역의 급식 문화를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나라 아이들의 미래까지 조금은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거대한 변화의 가장 처음에 머나먼 한국에서 건너온 작고 동그란 도시락 한 줄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특별하다 여기지 않았던 그저 평범한 김밥 한 줄이 말입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그 도시락 한 줄이 지구 반대편 영국의 어느 급식실에서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진짜 위대함이란 그렇게 평범함 속에 조용히 깃들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